군자산에서 결의한 주사파들이 대거 민주노동당, 전교조 민주노총을 장악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지구당 중에 하나가 용산지구당인데 그건 제가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가끔 이제 집인 용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에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선후배들하고 가끔씩 소주 한잔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정도예요. 당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선거가 가까이 와서 갔더니 모르는 외대 후배가 있는 거예요. 외대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용산에서. 근데 알고 몇 학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90 한 중반 학번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주사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구당에서 연락 오는 게 없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벌어졌던 일들은 용산 지구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이 바뀌고, 모든 이제 당 관련, 직책들이 주사파로 다 바뀌는 일련의 과정들을, 건너 혹은 직접 보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때 활동했었던 많은 분들이 아주 울분에 차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 당시에 지구당 위원장이셨던 분은 지금 현재 그 정의당 대표를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 하셨던 분은 지금 뭐 우리 미래행의 이대순 대표와 막역한 관계에 계신 분이고. 네. 약탄경제 지금 네. 공동대표시죠? 약탄경제 반대행동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또 다 이렇게들 연결이 되죠. 이제 그때 들어왔던 주사파 일부는 이제 인천연합입니다. 인천연합. 지금도 이제 정의당 활동을 하고 지금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분들이 과연 그 용산지구당에서 주소지를 이전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당비를 대납한다거나 그게 얼마나 많은 수였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후에 용산 지역에 이렇게 계시면서 정의당 활동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이제 겪은 거는 그 정도입니다. 레오쌤, 네. 왜 되게 여기 여러 군데 많잖아요, 지역이. 근데 네. 용산을 왜 이렇게 먹으려고 했을까요? 왜 용산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용산을 고른 이유. 군자산도 있는데, 그치? 용산. 그 미군 기지? 네. 맞아요? 맞아요.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어서 용산 지역 지구당을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징성이 그 담비 있기 되게 때문에 싫으니까 우리 상징성이, 뭐 예, 싸워보겠다. 약간 네. 진짜야? 네, 그렇습니다. 저 약간 네. 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조직이 다가올 거야. 안돼. 이제 부산대 분을 한번 모시면 좋은데, 부산에 항공모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산대 애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항공모함 타격 갔어요. 화염병하고 쇠파이프들. 거기서도 화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매년 두세 명씩 감옥 가는 게 연례 행사, 부산대 애들들.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미군 기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어디를 좋아했냐면 문화원을 좋아했고, 네. 문화원. 우리의 그 80년 80년 이후 광주 미문화원 방화 이런 거고, 85년 제가 정말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어요. 함은경.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미군 기지로 옮겨가는데 2000년에 신화적인 투쟁이 몇 개 있었거든요. 2002년에 두 여중생, 그러니까 신효순, 효순님이 신미선 네. 이 싸움이 있었고, 이때 경기동부가 정말 혁혁한 공도를 세우죠. 그러니까 얘네는 거리의 전사들입니다. 싸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갑자기 네. 대통령 그 미군 기지 철수해라 말아라 그것도 관련된 거예요? 예. 다 관련돼 있는. 다 관련돼 있죠. 한미동맹을 끊는 게 이들의 1번 목표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잖아.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 해방된 다음에 미국 식민지가 된 거죠. 라고 주장을 하지. 아 그때 연설 되게 멋있게 했는데 우리끼리 막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민족끼리. 지켜야 된다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역사적 대사변 군자산과 약간 연결이 되는데 그때 이제 NL들이 효순이 미산이 싸움 나고 나서 약간 자신감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싸움이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전국의 미군 기지를 돌면서 그 에워싸기 운동을 해요. 네, 광주 인간띠, 송정리 예, 인간띠기를 하죠.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는 그런 것들의 어떤 정점으로 사전 대비형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근데 다 효순이 이유가 미스는 데 있구나. 있었는데 저기가 있었어요. 안톤 오노. 아, 오노가 금메달을 이제 스틸하면서 그때 깜짝 놀랐어. 중학생 애들이 윤민석 선배 Fucking USA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런 일이 제가 이게 웬 반미의 성지야 우리나라가 막 네,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이 피디님들도 열심히 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Fucking USA. 옛날에 이게 아, 그 네. 한자만 이렇게 근데 맞아요, 맞아요. 윤민석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반미 출정가라는 게 있어요. 반미 제가 출장 조금만 불러볼까요? 식민지 이 조국의 민족 해방 투사로 태여 살고자. 살고자 이렇게 되나요? 그것도 있지만 윤민석의 걸작은 밤이 깊어 별이 하나 이게 뭐지? 자 V락번 해봐. 전사의 맹세. 맹세인가? 예. 항일 무장투쟁 때 맨 마지막 노래가 근데 총난자로 윤민석 선배는 되게 상징적이야. 윤민석을 내가 소장님이랑 어제 다니다가 애국한양은 애국한양 출전가가 있다. 윤민석을 품었거든. 그래서 우리 되게 유명한 노래들은 다 윤민석이었는데 노동운동 하다 보니까 또 다 유명한 노래는 김호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한미동맹이 끊어지고 미국 없는 대한민국은 공산화 시킬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거 이해했어요. 왜냐면은 그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자주 통일이 이게 안 된다라고 보니까 이제 얘네들 계속 밀어내자가 지금까지 쭉 하는 활동이잖아요. 북한 지점 여기에 내고 막 그거 하는 거 모든 게.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군자산의 약속 이전에도 보면 이미 그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일본의 그 피리들의 운동이 있었고 87년에 백기환 선생 후보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 군자산 약속 이전에도 이미 일부의 주사파들이 국민승리 21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조직적으로 결합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민노당의 주사파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각 지구당에 상당 부분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최근에 다시 보면 또 그 기억들이 새록 나는데 그거는 이제 군자산의 약속과 결이 좀 틀린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NL들이 북한이 헷갈린 것도 있었고 북한이 헷갈리는 거는 그냥 NL들이 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급 NL과 약간 중화급 NL과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 87년 6월 항쟁 이후 NL도 기본적으로 정당론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잘 안 내보인 거지. 그래서 88년 1월 달에 유명한 한민전의 신년 서한이 있는데 그때 혁신정당을 창건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정당이 합법 정당이 아니잖아요? 뭐 합법정당이나 혁신정당이나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정당을 창건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하당이 있고. 지하당은 아닌 거지. 근데 나는 국민승리 21은 NL 중에서 어떤 NL이냐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국민승리 21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보다 더 중요한 민족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전민항쟁 노선을 걷다가 이제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이게 하나로 합해진 거 아니고? 난 저급 NL이니까 또 잘못 이해했나? 그러니까 한민전은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두 가지를 분리한다니까. 하나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당면 사안이 있고 두 번째는 정예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 사업이 있어. 그러니까 장기 사업이 민노당이었다고 그때도. 그럼 NL의 정예 간부는 누구야? 범민련? 지하당. 지하당의 지하당이거나 아니면 혁명가들이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전에 신년 서한이 하나 있었고 92년 중부지역당 이선실이 내려올 때 네, 누구를 네. 만나냐? 민중당을 만나거든요. 네. 그때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승리 21이 있었는데 군자산의 약속 이전에 전국연합의 3파의 갈등에서 울산하고 인천은 대중투쟁의 중심을 뒀고 네. 경기 동북파가 이미 네. 그러니까 정당론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건 그 3파 간의 논의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도에도 정당론에 대한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게 전면화된 게 군자산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까 불법적으로 했다는 게 용산에 위장 전입한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주소지가 있거나 근무지가 있거나. 그렇죠. 그 두 가지 조건이니까 주소지를 못 옮기는 경우는 조그만 뭐 사업체를 내서 거기에 직원으로 쭉 등록이 돼 있으면 당 가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비 대납 뭐 이런 형태, 예,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NL의 그 풍토가 아주 문제예요. 왜냐하면 NL을 비롯한 운동권 전체가 공정한 선거 절차, 민주주의가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거든요. 용산이 그랬고 쭉 그러고 나중에 다 거론을 하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권 행태를 보면 똑같아?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중동을 이기면 되는 거지. 그 절차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완전히 개박살이잖아요.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나는 법치주의 갑자기 개념이 없죠. 너무 궁금해졌는데 갑자기 나는 저기잖아. 이 주변부 NL이니까 핵심부 NL이고 소장님이 말을 잘못했어 내가. 아니 미안해. 나는 1.5반하고고 소장님이 2반하고니까 1반하고 1.5반하고잖아. 그 소장님 나 궁금한데 어쨌든 NL이 그러면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정당 건설론으로 방침을 결정한 후에 쭉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의당 지도부가 NL이었던 적도 있지만 NL이 아닌 적도 많잖아. 그리고 사실 정의당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NL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쭉 NL이고 NL을 상징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 지금 군자산의 약속으로 구현된 정당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산의 약속은 깨졌고, 군자산의 약속 내용과 보면은 민주당이 그 정당이야 지금. 얼레벌레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죠. 군자산의 약속으로 건설한 정당 그 민주당도 맞지. 그러니까 심지어 용산지구당처럼 북한도 NL이 의도하지 않았던 들어가서 결과야. 지금. 집권한 거잖아. 그럼 10년의 약속을 지킨 거지. 저는 이제 20년의 약속이 돼버린 거죠. 실현이 된 민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고도의 북한의 의도의 전략이 개혁. 이런 이게 의구심이 북한 들죠. 신비론이지. 저런 얘기 많았어. 북한은 모든 걸 다 해. 이게 두 가지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그 사람들 지도부 몇 명 그렇게 된다고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 미아 상태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벌집 없어진 벌들 윙 돌아다녀.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돼. 그랬는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2016년에 박지원과 동교동 세력 뭐 이렇게 돼 있는 민주당의 NL 세력이 아닌 정치 세력이 안철수와 함께 알아서 다 나가주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에 뭐 친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NL들만 남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 야, 무섭네. 난 그거 몰랐네. 그러고 우르르 들어오더니 2017년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결국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말했던 통일 주체 세력인 대중정당, 집권한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 되거든요. 얻어 걸렸네요.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0년의 계획이라고 했는데 10년이 좀 넘긴 했지만 20년의 계획. 결과적으로는 생각했던 비슷하게 것보다 더 잘했네. 잘 계획이 된 것 같네. 계획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그 현 정부의 강요들이나 진짜. 외교 안보 쪽의 강요들이 하는 어려운 행동을 보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근데 이번에 계속 그 가질 수 있죠.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막 자꾸 북한에 주겠다는 이인영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은 계급적 이해가 아니고 정말로 민족적 이해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NL스러워요, 굉장히. NL스러워. 정말 근데 NL 같아. 정의당은 중대재해특별법에 목숨을 걸잖아. 굉장히 계급적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좀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구 PD 계열들이 상당수 아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좀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민주노동당으로만 진입한 게 아니잖아요. 전교조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보면 여기서 골 때리는 게 보면 제가 이 패턴을 보면 우르르 몰려가. 그 선거에서 이기고 집행부를 장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밑에 부분들이 이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조직되어 있는 선거를 해서 우르르하고 깃발 꽂고 당직자 뭐 상근자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선거에서 이기고 다시 포스트 받고 우르르 이거 무슨 볼때 같아요. 메뚜기?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파괴하고 지도부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외대는 사범대 출신이다 보니까 정교조 때 굉장히 민감했었단 말이에요. 저희 전체 학우들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정교조 창립 당시와 그 이후에 몇 년간은 굉장히 건강한 맞아요. 조직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왜 저러지?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교조 조직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만나보면 예전에는 정교조 선생님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정교조 선생님은 그냥 꼴통 취급을 당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유재열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조직을 장악한 다음에 이 조직을 아끼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조직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다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예를 들면 아까 뭐 전국연합이라든가 무슨 이런 형태의 최종 의결기구에 투표할 사람만 딱 남겨놓고 의결권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을 또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패턴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95년, 96년에 그러니까 한 청년 인선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약간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었는데 너무 지나쳐요. 전부 다 주사해내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주사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강경 일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96년 연대 사태, 97년 한청년 출범식의 어떤 내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2007년도 그 대선 때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뭐 직접 결정은 하지 않고 얘기만 주변에서 들었는데, 아니 심상정 노회찬 시켜라고. 그러니까 그게 PD가 어떻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를 세우라고. 그런데 기어코 그걸 권영길을 밀더라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권영길 위원장님도 뭐 주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무색무취하신, 그러니까 무색무취는 좀 웃기지만 그런 전통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NL들 입장에선 더 좋았고, 심상정 선배나 노회찬 선배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NL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비토한 거지. 권영길 위원장님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주사파 아니세요. 예, 맞아요. 그 언노련, 언론노조 네. 그 대표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좀 없으셨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문재인 대통령 주사파 아니잖아. 근데 NL의 입장에선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야. 바지. 근데 만약에 저기 좀 똑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NL이 컨트롤 못해.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정말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니까 세워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밀지 않을까.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 이재명은 어려워 컨트롤하기가. 여기서 이제 민주노동당 전교조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 민주노총도 대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민주노총은 그 뿌리가 전노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NL 주사파와는 결이 다른 일군의 PD들이 막 읽어왔던 조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 PD 계열들이 주요 간부직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직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는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거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위원회 사건, 그렇게 그 운동권사의 성폭력 뭐 추방을 위한 백인위원회 사건 이런데 익명위원회고 그 백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허영구 위원장님은 아주 그냥 귀가 저 새끼 나 만나지도 않으니까 제일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저 잘 알아요. 같이 유럽 갔다 왔어요. 민주노총의 상징가도 같은 분이잖아요. 실무자고. 근데 그분을 그냥 택시에 한 대 추근덕거렸다고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아니 운동권에서 민 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PD가 어디 있어? 다 NL이지. 그래, 난 PD를 본 일이 없어. 아니 근데 아니야, 저기 민주노총이 많아.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성추행은 전부 다 PD만 해?
아, 그렇구나. NL도 한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페미니즘의 등장이 NL의 강목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원래 페미니즘에서 대단히 왜곡된 페미니즘이다. 근데 페미니즘하고요, 네. NL은 안 친해요. 네. NL은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NL의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수단으로. 페미니즘을 아. 활용했다는 얘기가 좀 그래요? 들리거든. 네. 그러니까 야, 저기 무섭네. 여기 그-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NL 훌륭한데? 그래서 그 이후로 상대를 제거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허영구 위원장 날리고 그때 이제 그때가 딱 요 군자산의 약속 이후로 이제 민노총이 들어올 때거든요. 엄마, 그렇게 연결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보다 익명의 더 위원, NL스러워, 그지? 익명의 위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행태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최근에 윤미향이 보여준 행태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항상 좀 경계하고 봐야 된다. 이 페미니즘이 진짜 페미니즘인지 아니면은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위원회의 변종인지. 아, 근데 남인순 그 의원은 NL이야? 아니, NL은 아닌데, 개나 소나 NL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커밍아웃을 좀 하라 그래. 야, 그 NL은 사람이 여성하고 안 친해. 북한이 굉장히 봉건적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여성운동 같지가 않잖아. 근데 아, 그 전에 이제 그래서 또 우리는 부문운동을 좀 하찮게 취급해서 그 진짜로 여자애들이 막 나는 없었겠어요. 나 이쁘잖아요. 그렇다 치고. 그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발설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조용히 조직 내에서 끝내야 돼. 왜냐하면 부문운동이 전체 운동을 훼손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끼리 그 얘기해요. 맨날 요즘 성추행 민주당 터질 때마다 우리 이제 91학번 여자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어. 그때 입을 다물지 말고 저것들을 다 쳐냈어야 돼. 우리가 너무 많이 참았어. 이런 얘기 저것들이 버릇이 됐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IS나 이런 그런 애들이 훨씬 강경하고 그쵸. 예, 심했잖아요. 근데 남인순 씨는 NL 느낌이 나요. 여성 대표인데. 그러니까 여기 좀 삐딱선을 타긴 했는데 내가 윤미향 씨나 이런 데를 보면 윤미향이 위안부 문제를 하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걸까? 민정 문제 때문에 할 거가 해서 압도적으로 민정 문제죠. 네, 그렇죠. 70년대 여성운동은 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80년대에 아, 그렇죠. NL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유럽적 페미니즘하고는 다른 형태의 뭐 민족적 페미니즘 뭐 이런 그런 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 야리꾸리한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운동이라고 하기 어렵지. 어. 근데 위안부 문제를 타고 그러니까 여성운동이라는 외피를 쓰고 이렇게 부상을 한 거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여성 문제로서의 어떤 감수성이나 철학적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허브를 쓰고 하니까 지금 이제 박원순 성문제 이런 그럼 데서 충돌하는 메갈리즘 거죠. 이런 거는. 걔네들은 뿌리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죠? 이건 좀 다르죠. 그죠? 잘 몰라, 그게 NL 그것도. 아니죠. 아, 그러면 NL이 근데 여성 문제를 가지고 정적을 쳐내는데 활용했다. 네. 그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이야, 백인위원회 저거는- 사건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패턴으로 계속 등장한다는 얘기죠. 한국 정치에. 특히 아니죠. 뭐 네. 지금 이 최근에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들의 미투와 정치인들의 미투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성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하려면 다 하든가. 꼭 저쪽 입장에서 권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윤쌤이 얘기하셨지만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있어서 범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30년 전 미투로 후보를 잘 날려요. 그 옛날 얘기 꺼내면 작살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맞아, 맞아. 내 용산지구 난 작살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 중에서 얘 선택을 얘는 터트리자. 그러니까 이 미투가 뭐가 문제냐면 남자들이 솔직히 문제지. 뭐냐면 아닌 사람이 민경훈 소장님 정도 빼놓고는 별로 없는 거야. 네, 뒤져봐야 돼. 아니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 영역에서는. 입을 열어? 아, 왜 그래? 또 우리 아는 사이잖아. 우리가 12년 됐어. 여기서 우리 민경우 소장의 이 결백성을 밝히고 넘어갑시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공식 우리 확인이야. 그렇다 치고.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별 얘기를 실명은 얘기할 수 없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옛날에 그 도발이 시절 일명 그런 시절에 뭐 여성들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뭐 하면서 벌어지는 얘기들이 이건 걸면 다 걸려. 이거 너무 옛날
광고지만 걸면 걸리는 미투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이 풍토는 이거 되게 조직장악의 수단으로 이거를 쓰는 그런 풍토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계속. 근데 그거는 지금 두 가지가 맥을 같이 하는 건가 싶은데 아까 네. 선거 절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페미니즘도 있잖아요. 이거는 선거 절차하고 페미니즘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보편적 가치니까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막 흐트러뜨리고 네. 이거를 특히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또 그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네. 지금 그 문제가 좀 야기돼 가지고 그런 게 좀 말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우르르 몰려가는 예, 거. 예. 그러니까 저는 NL 동지들이 그러니까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 어떤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건데 네. NL들이 내가 볼 때는 95년, 6년 연대 사태랄지 네. 민노당 사태랄지 등등해서 NL들이 항상 망가질 때 어떨 때 망가졌냐면 어떤 조직에 들어갔으면 그 조직의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의 대의를 피우면 좋겠는데 무리하게 선거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꼭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노총 선거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자산의 약속 이후로 각각의 대중조직들을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하는 얘기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요번 그 용산지구당 사태, 민노당 용산지구당 사태와 전교조, 민주노총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